옛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사건과 흥미로운 인생사가 가득합니다. 오늘도 한 편의 야담을 준비했으니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의 깊은 산골 마을 언덕배기에 정선이라는 과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정선은 얼굴이 고와 꽃처럼 아름답다 불렸으나 운명이 기구하여 25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요. 3년 전 임진왜란 때 남편 대웅이 의병으로 끌려가 소식이 끊겼으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가 전장에서 죽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녀의 초가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지요. 가난했지만 정선은 부지런히 일하며 혼자서도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바람이 불면 벽이 흔들리는 허술한 집이었지만 정선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이 집을 소중히 여겼지요. 마을에는 김할머니라는 부잣집 노파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멀리 관직에 있어 자주 보지 못하고 며느리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 홀로 지내는 외로운 노인이었지요. 정선은 틈나는 대로 김할머니를 찾아가 말벗이 되어주고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쓸쓸한 김할머니에게 정선은 마치 잃어버린 손녀와도 같았지요. 정선 아가, 또 산에 나물 캐러 가는가? 요즘 산길이 험하다는데 조심하게. 네. 김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늘 다니던 길이니 괜찮을 거예요. 돌아올 때 할머니 관절에 바를 약초도 함께 구해올게요. 내 이 몸뚱이야 이미 다 늙어 썩은 것. 신경 쓰지 말고. 근데 아가, 이제 젊은 과부 신세 청춘 그렇게 보내지 말고 새 인연 만나는 게 어떻겠나. 할머니, 저는 아직 남편이 살아있다고 믿어요. 그 마음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마을 주막에서는 정선을 두고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정선이 꽃처럼 고운 얼굴에 저렇게 젊은 나이로 홀로 지내다니 너무 아깝지 않나? 양반집 규수 같은 품위도 있고. 그러게 말일세. 내 조카가 올해 30인데 한번 중매를 서볼까 하네. 처가 일찍 죽었는데 정선이처럼 부지런하고 마음씨 고운 후실이면 좋겠어. 사람 발자는 시간이 약이라고. 3년이면 충분히 지났네. 계속 저렇게 혼자 살다가는 늙어서 더 고생할 텐데. 허이구, 그 아가씨 눈빛을 봤나? 아직도 남편을 기다리는 눈빛이야. 그런 마음 쉽게 변하겠나? 임진왜란이 끝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살아 돌아올 리가 있겠어. 그것도 소식 한 번 없이?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텐데. 지난번에 이장님이 중매하려 했다가 혼쭐이 났다지. 자기는 아직 남편이 있다면서. 정선은 이런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일은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지요. 산에서 나물과 약초를 캐고 마을에서는 삿바느질을 하며 겨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때로는 이웃 마을까지 가서 직접 지은 곡식을 팔기도 했지요. 집 한 구석에는 남편이 남긴 유일한 흔적인 붓글씨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글귀였지만 정선에게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지요. 매일 밤 그 앞에 앉아 남편의 무사 귀환을 빌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모두 당신이 죽었다고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 있든 살아있기만 하다면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던 어느 해 겨울, 폭설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북풍이 울부짖듯 초가의 문풍지를 흔들고 눈은 창문을 덮을 정도로 거세게 내렸지요. 정선은 작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쓸쓸히 저녁을 먹으려 할 때였습니다. 똑똑똑. 바람소리에 묻힐 듯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요. 이 깊은 산골, 그것도 이런 눈보라치는 밤에 누가 찾아올까 의아했지만 정선은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스님이 서 있었는데 얼굴은 파랗게 얼어있고 온몸은 눈으로 덮여 있었으며 다리에 힘이 없어 곧 쓰러질 듯했지요. 시주님, 이 중이 길을 잃고 폭설에 갇혔습니다.
몸이 이리 얼어 곧 죽을 것 같습니다. 하룻밤만 처마 밑이라도 재워주시고 따뜻한 물 한 그릇이라도 베풀어 주신다면 목숨을 구하는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스님의 수염과 눈썹에는 얼음이 매달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 눈 위에서 휘청거렸지요. 정선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젊은 과부가 밤중에 남자를, 그것도 스님이라지만 낯선 일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소문으로 번질지 모를 일이었지요. 이미 마을에서는 그녀에 대한 온갖 수군거림이 있었고 이제는 중매까지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스님, 저는 혼자 사는 과부입니다. 비록 스님이시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이 있어. 그리고 집안에 드릴 음식도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떨리는 모습은 3년 전 전쟁터로 향하던 남편 대웅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게 했지요. 만약 내 서방님이 저런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선은 마음속 갈등 끝에 이를 악물고 문을 활짝 열었지요. 들어오세요, 스님.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따뜻한 아궁이와 나눌 수 있는 죽이 있습니다. 하룻밤만 머무르시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주신다면. 한밤중이 되자 정선은 부엌현에서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스님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요. 바람이 창문을 때리고 가끔 눈 덩어리가 지붕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소리에 정선은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갑자기 방 쪽에서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지주님, 아직 주무시지 않았군요. 정선은 놀라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스님이 부엌 쪽으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네, 스님. 아직 잠이 오지 않아서. 정선은 순간 불안함이 엄습했지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낯선 남자가 밤중에 다가오니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누는 부엌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부엌 입구에서 멈춰 섰지요. 이 중이 오늘 시주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진정 감사드립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온화했고 그의 모습에서는 위협적인 기색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선은 안도하며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스님. 이런 밤에 문 밖으로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스님은 정선을 잠시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시주님의 얼굴에 근심이 깊이 깃들어 있군요. 무슨 일로 그리 마음이 무거우신지. 정선은 뜻밖의 말에 놀랐지요. 무심코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제 남편이 3년 전 전쟁에 끌려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식도 없고. 스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지요. 세상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만남과 헤어짐에도 인연이 있는 법입니다. 이 중은 시주님의 눈에서 깊은 정성과 변치 않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이 언젠가는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스님은 더 말을 덧붙이지 않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선은 스님의 모호한 대답에 실망했지만 어쩐지 그 말에서 희미한 희망을 느꼈지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정선은 마침내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폭설은 그쳤고 스님은 떠날 준비를 했지요. 정선이 작은 보따리에 남은 먹을거리를 싸서 건네자 스님은 깊이 감사하며 정선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담겨 있었지요. 시주님, 당신의 선행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 산 너머 동쪽 가막산 아래 마을로 가보십시오. 그곳에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정선은 의아했습니다. 스님,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산 너머 마을을 모릅니다. 게다가 여자 혼자 그런 험한 길을 가기엔 위험합니다. 스님은 잠시 정선의 얼굴을 응시하더니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옛날부터 이 산 너머 마을에는 특별한 인연들이 모이는 법입니다. 선행을 베푼 이에게는 복이 따르는 법. 두려움을 이기면
뜻밖의 기쁨을 얻을 수도 있지요. 정선은 스님의 눈빛에서 이상한 깊이를 느꼈습니다. 마치 그가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았지요. 스님은 정선의 손을 한번 가볍게 잡고는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손길에서 정선은 이상한 온기를 느꼈지요. 정말 그곳에 가면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선은 그 의미심장한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좋은 일이라니. 무슨 일일까? 가볼까? 말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선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낮에는 평소와 같이 일을 했지만 밤이면 스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소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었던 정선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스님의 눈빛에서 느껴진 깊은 통찰력과 그 특별한 손길의 온기는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지요. 내가 미쳤구나, 정선아. 홀로 산 넘어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평생 과부로 살 순 없어. 그곳에 정말 무언가 있다면 이라는 생각도 들었지요. 만약 남편과 관련된 소식이라면? 만약 대웅이 살아있다면? 하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지막 생각에 정선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요.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스님의 신비로운 암시가 가슴 깊은 곳에 희망을 일깨웠습니다. 마침내 결심한 정선은 이웃들에게는 친척을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 조그만 보따리에 필요한 것들만 챙겼지요. 남편의 글씨가 적힌 종이도 정성껏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하는 걸까? 하지만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스님의 말에 무언가 있을지도 모르니. 정선은 이른 새벽, 아무도 모르게 마을을 떠났지요. 산길은 예상보다 훨씬 험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굳건했지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정선은 몇 번이나 길을 잃을 뻔했지만 행운이 그녀를 따랐지요. 나무꾼을 만나 길을 묻고 작은 암자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이야기를 나눈 비구니의 도움으로 정선은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가막산 아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발은 물집이 터져 피가 나고 온몸은 지칠 대로 지쳤지요. 마을 어귀의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는데 맞은편 대장간에서 노비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쇳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정선은 무심코 그들을 바라보았지요. 그중 한 명이 무거운 망치를 들고 쇠를 내리치는 모습이 어딘지 익숙했습니다. 몸은 야위고 머리는 길게 자랐으며 얼굴은 검게 그을렸지만 그 모습은 분명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요. 정선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놀랐습니다. 여보 맞으세요? 어떻게 여기에서? 정선의 떨리는 목소리의 남자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망치가 땅에 떨어지고 대장간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정선아. 어떻게 여기에 정말 정선이가 맞니? 여보, 정말 당신이군요. 살아계셨군요. 대웅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정선은 눈물을 흘리며 달려가 남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지요. 꿈인가, 정선아. 내가 정말 내 정선이 맞느냐? 네, 여보, 제가 맞아요. 당신을 찾으러 왔어요. 대장간 주인이 성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봐! 너 뭐 하는 거야? 당장 일터로 돌아가지 않으면 매를 맞을 줄 알아! 정선은 놀라서 물러섰지요.
대웅은 고개를 숙이며 정선에게 속삭였습니다. 나중에 만나자. 해질 무렵 마을 뒤 느티나무 아래로. 해질녘 정선은 약속한 장소로 갔지요.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서 기다리고 있자니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부둥켜 안고 오열했지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왜 집으로 오지 않고 여기에서? 임진왜란 때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왜군에게 포로로 잡혔어. 그들은 패전하면서 우리 같은 포로들을 일본으로 끌고 갔지. 거기서 두 해를 노비로 지내다가 지난해 조선과 일본 사이에 포로 교환이 있을 때 겨우 돌아왔어.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던 걔가 풍랑을 만나 남쪽 해안에 난파됐고 그곳에서 나와 같은 생존자들은 해안가 양반들에게 노비로 팔려갔어. 내가 포로였다고 주장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지. 대웅은 자신의 다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랜 족쇄 자국이 선명했지요. 그 양반 집에서 몇 달을 있다가 이 대장간 주인에게 팔려왔지. 다리를 다쳐 도망칠 수도 없었고 여기가 어디인지 고향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매일 내 생각만 하며 살았어. 그런데 어떻게 날 찾아온 거니? 스님의 지시를 따라왔어요. 며칠 전 눈보라 치던 밤에 우리 집에 찾아온 스님이 정선은 전후 사정을 남편에게 설명했습니다. 대웅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그 스님이 어떻게 날 알았을까? 정말 신기한 일이야.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을 데려갈 방법이 쉽지 않을 거야. 주인은 잔인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야. 나를 합법적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류까지 위조했으니 돈이 없으면 절대 날 보내지 않을 거야. 정선은 고심했습니다. 그때 주막에서 만난 노인의 말이 생각났지요. 이 마을 관리가 공정하다고 들었어요. 그에게 사정을 설명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 관리는 조심해야 해. 대장간 주인과 한통속이라는 소문이 있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시도는 해볼 만하지. 다음 날 아침, 정선은 용기를 내어 마을 관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관리의 태도는 냉담했지요. 그는 정선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뭐, 전쟁 포로를 찾으러 왔다고. 증거는 있나? 그 노비가 정말 당신 남편이라는 증거 말이야. 정선은 당황했지요. 증거라고는 자신의 기억과 남편의 얼굴뿐이었으니까요. 네, 그가 제 남편이 맞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알아보았고 그래. 설령 그 노비가 당신 남편이라 해도 대장간 주인은 합법적으로 그를 구입했다 하네. 서류도 있고 말이야. 게다가 대장간 주인은 내게 적지 않은 세금을, 아니, 공납을 바치고 있다네. 쓸데없는 소란 일으키지 말고 돌아가시게. 관리는 서류 뭉치를 흔들며 말했지만 그의 눈은 정선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했지요. 정선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인연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관아의 문을 나서던 정선은 마침 관리의 어머니인 김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정선이 아니냐. 이런 곳에서 웬일이니? 김할머니, 어떻게 여기에? 여기가 내 아들네 관아지. 근데 넌 어쩐 일로? 정선은 울먹이며 사정을 설명했지요. 김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구나. 그 대장간 주인이 곰보 얼굴에 절름발이 걸음걸이를 가진 자냐? 네, 맞습니다. 그 자는 이 고을에서 악명 높은 자야. 내 아들놈이 그 자의 뇌물에 넘어갔구나. 아이고, 요즘 세상이 어찌 이 지경이 됐는지 내가 직접 나서마. 김할머니는 즉시 아들의 집무실로 들어갔고 잠시 후 격한 말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짓을 한다냐.
백성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뇌물이나 받아 주머니 채우고 이게 내가 가르친 자식이냐. 어머니, 이런 세상에서 깨끗하게만 살 수는. 입 닥쳐. 내 아비가 살아계셨으면 내 등가죽을 벗겼을 거다. 후대에 내 이름이 부패한 관리로 남길 원하느냐? 얼마 후 김 할머니와 함께 나온 관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요. 망신과 부끄러움,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께 들으니 자네가 우리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다고 하네. 고맙네. 대장간 주인의 일은 다시 살펴보겠소. 증거가 있다면 더 좋고. 김 할머니는 정선에게 속삭였지요. 내 아들놈이 요즘 탐욕이 너무 깊어졌어. 맏며느리가 일찍 죽더니 사람이 변해버렸지. 게다가 고을 양반들에게 아부하느라 눈이 멀었구나. 하지만 어미 말은 아직 듣는 놈이야.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걱정 말고 남편을 데려오너라. 관리는 마지못해 대장간으로 가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웅을 불러 정선과 대면시켰지요. 대장간 주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교활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보게, 자네가 정말 이 여인의 남편인가? 증거를 대시게. 대웅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지요. 제 아내의 왼쪽 목에는 복숭아 모양의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제가 써준 정선아, 반드시 돌아올게라는 글씨가 집에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 첫날 밤에 정선이 떨어뜨린 비녀는 매화 모양이었죠. 정선은 목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남편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었으니까요. 대장간 주인은 비웃음을 지었지요. 그깟 점이나 글씨가 무슨 증거가 된다고? 그런 건 아무나 지어낼 수 있지. 게다가 내게는 이 노비를 합법적으로 구입한 서류가 있어. 이자는 난파된 배에서 구출된 노비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네. 대장간 주인은 저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명명백백한 서류를 가지고 있네. 그때 김 할머니가 내민 손에는 또 다른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테냐. 너와 남쪽 해안 양반이 주고받은 편지들, 난파된 배의 생존자들을 불법으로 매매한 증거지. 내가 저번에 내 집을 방문했을 때 내 서재에서 본 것들이다. 대장간 주인의 안색이 창백해졌지요. 마님, 그걸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건 분명 모두 불에 태워버렸을 텐데. 김 할머니는 계속했습니다. 이걸 감사원에 보내면 내 목이 날아갈 거다. 당장 이 사람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증거를 본 관리는 마지못해 대장간 주인에게 명령했지요. 이봐, 이제 증거도 나왔으니 더는 숨길 수 없네. 전쟁 포로를 불법으로 노비 삼은 죄. 이번만 봐주지만 즉시 이 사람을 풀어주게. 날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동안 나리에게 해준 게 얼마인지 모르시는 겁니까? 네 이놈, 지금 누구에게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것이냐? 내가 누군지 잊은 것이냐? 대장간 주인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대웅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대장간 주인에게 속삭였지요. 이번에는 어머니 때문에 봐주겠지만 앞으로 한 달간 공납을 2배로 내게.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이 윗선에 알려질 테니. 김 할머니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아들의 귀를 세게 잡아당겼지요. 이놈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당장 그 대장간 주인을 관아에 가두고 재산을 몰수해라. 불법 노비 매매는 중죄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여봐라, 대장간 주인을 당장 체포하여 관아에 가두도록 하라. 대장간 주인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정선과 대웅은 마침내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떠나는 정선에게 은화 몇 냥을 몰래 건넸지요. 정선아, 내가 내게 베푼 친절이 결국 내 남편을 구했구나.
세상의 모든 일은 돌고 도는 법이란다. 내가 베푼 선행이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온 거야. 평안히 돌아가거라. 봄이 돌아왔을 무렵 정선과 대웅은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지요. 죽은 줄 알았던 대웅이 살아 돌아왔고 과부 정선은 더 이상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집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이에요. 함께 있다면 어디든 천국이야. 정선아,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김할머니가 건넨 은화로 그들은 무너져가던 집을 고치고 작은 주막도 열었습니다. 일선 주막이라 이름 붙인 그곳은 배고픈 나그네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했고 특히 추운 겨울밤이면 문을 활짝 열어 길 잃은 여행자들을 재워주었지요. 그로부터 정확히 3년 후 또다시 눈 내리던 어느 겨울밤 정선과 대웅의 주막에 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선은 그 스님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지요. 3년 전 자신의 집을 찾아왔던 바로 그 스님이었습니다. 수염은 조금 더 하얘졌지만 그 온화한 미소는 변함없었지요. 스님, 정말 그때 그 스님 맞으시지요? 정선이 반가움에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 시주님. 3년 전 그 겨울밤에 시주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졌지요. 대웅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스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그 마을에 있다는 것을. 스님은 정선과 대웅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인연의 실을 좇았을 뿐입니다. 시주님이 베푸신 자비가 결국 시주님께 복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세상 만사가 다 그런 법입니다. 하지만 스님, 어떻게 제 남편이 가막산 아래 마을에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열며 말했지요. 세상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날 밤 꿈에서 한 젊은이를 보았지요. 그 젊은이가 가막산 아래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의 목소리가 정선아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인연의 실이 시주님에게 이어져 있음을 느꼈지요. 정선과 대웅은 스님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가장 따뜻한 밤을 내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지요. 스님, 저희는 매일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스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영원히 헤어져 살았을 테니까요. 시주님들의 인연은 원래부터 깊고 굳건했습니다. 저는 그저 인연의 다리를 놓았을 뿐이지요. 진정한 공은 시주님의 변치 않는 마음과 용기에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님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만 방에는 작은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지요. 어려울 때 베푼 친절은 가장 값진 선물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마십시오. 부처님의 제자 일선. 정선과 대웅은 그 쪽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들은 스님의 가르침대로 평생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삶을 살았고 그들의 주막은 마을의 중요한 쉼터가 되었지요. 가난한 이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길 잃은 여행자들에게는 따뜻한 잠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특히 매년 스님을 만났던 그 겨울날이 되면 일선 주막에서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잔치를 벌였지요. 모두가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정선과 대웅의 이야기를 들으며 선행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정선과 대웅을 친부모처럼 따랐지요. 아이들은 자라서도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날까지 이어졌지요. 이제 어떤 여행자라도 가막산 근처에서 길을 잃으면 사람들은 일선 스님의 도움을 기도하라 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스님이 나타나 길을 인도해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요. 이것이 바로 일선지보의 의미입니다. 한 가지 선행이 큰 보답을 가져온다는 뜻으로 정선의 작은 친절이 결국 남편을 되찾는 기적으로 이어졌듯이 우리가 베푸는 작은 선행들이 언젠가는 예상치 못한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지요. 세상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야담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지인들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